그때 이렇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렇지만 그때 잘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전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네. 사람들이 그때 단파를 네, 단파 방송을. 그리고 단파를 듣는데 막 김규식 선생이 네, 네, 목소리에 네, 나오고 이승만도 나오니까. 야, 이게 대단한 역할을 네. 했구나. 그 안재홍 선생님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남북을 분단 점령하게 된 소식을 듣고 나는 하염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인공쌍방 너무 국제 정세에 우원한 편이었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몽양 여운형에 대한 재조명 이렇게 네. 봐도 됩니까? 그리스 비극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그 주인공이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결국 운명의 힘에 이제 꺾이고 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아무리 몽양 선생님께서 했어도 결국 그 미소의 어떤 어떤 냉전의 구조 속에서 이분이 꺾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만 그때 잘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역사 교육이 여운형을 좀 뭐랄까 좀 제외시켰죠. 그렇죠. 네. 그건 좀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의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라는 게 이제 이승만,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생각했고 좌우 합작을 해서 우리가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여운형이고 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김정일한테도 뭐 존중을 받는 분이었으니까 대동단결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여운형이 꿈이었고 그에 비해서 이승만은 이 미소의 이 엄청난 이 뭐랄까 그 냉전의 갈등 속에서 한쪽을 선택한 거죠. 한국이 살려면은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남한만이라도 빨리 선거를 해서 우리끼리 이제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결단을 통해서 탄생한 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어떤 대동단결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는데 어쨌든간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탄생을 했고 그 다음이 박정희가 이거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석해야 돼서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이 두 개 저는 그 두 개의 더러운 선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뭐 아프가니스탄과 이락 뭐 나갔으니까. 근데 두 개 이제 그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했으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서는 역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동단결을 꿈꿨던 우리 그 여운형은 거기에 비해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중상모략 마타도어가 많고 근데 다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주류의 흐름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DJ 정권이 들어오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저희 서운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못 받으셨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서운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늦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것도 이제 1등급 이제 그 대한민국장이 아니고 이제 2등급 대통령장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아마도 그게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과 결합했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 여운형 선생님이 그게 아니면은 과연 누가 그냥 1등급으로 받는지 좀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도 그 서운 안 내주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80년대 한국 역사, 주류 역사가 뭐 이승만, 박정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두 분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렇죠.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역사 바로 세기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임원영 선생의 그 역사문제연구소죠. 민족문제연구소.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싹 드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제가 이제 초년 기자 때 사실 저보고 이제 왜 일본에 있나 이런 과거사 특히 일제시대사에 관심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은 그 해역 경찰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동대문 경찰서가 종로 4가 거기 광장시장 앞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 출입을 했는데 나와바리 그러니까 담당 구역이 청량리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 5년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그렇죠. 통해서 네.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에서는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이제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사회부 기자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중요한 출입처가 되니까 이제 거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사람도 친일파였다, 저 사람도 친일파였다 이런 이제 기사를 쓰면서 조금 이 민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일본어를 공부해 볼까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하게 되고 예, 약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쿄 특파원도 갔다 오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쪽으로 얘기하면 사실 1940년대 그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시던 감독이 최인규 감독, 이병일 감독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봐도 여러 그 당시에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그때 만들었던 테크놀로지도 대단했고 완성도 좋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굉장히 그 무단 통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선에서 영화를 만들려면 일본이 만든 영화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무슨 영화인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책 영화를 만들고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 하여튼 영화를 만들려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일 감독이나 최인 감독이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으니까 가입을 했겠죠.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1942년, 43년 이런 거고 영화 내용이 뭐 예컨대 일본을 찬양하거나 이런 거가 뚜렷하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회에 가입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친일명부 사전에 올라가고 그 영화가 국내에서 지금 현재 상영될 때마다 그걸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늘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도 여러 인간 군상이 나오고 사실은 거대 담론을 선택하는 건 사람들이 쉽지만 일상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기 보니까 매일신문 매일신문가요? 거기에 조선 동화 다 폐간되고 이제 먹을 언론인들이 매신하러 간다 몸팔러 간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의식은 반일 정서나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갔었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렇게 단층적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그래서 지금은 매신보가 이제 어쨌든 총독부 기관지니까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되게 이제 친일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당대 사람들 인식은 좀 달라요. 굉장히 어떤 분이 또 다른 사람은 당신 친일파잖아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글 쓰신 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결국은 친일파로 이제 지목이 돼 있고 약간 그래서 뭐랄까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어떤 기준은 또 기준대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실제로 당시 이제 상으로 돌아가면은 참 이게 사람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역사의 원칙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적 단죄와 인간의 단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이 그런 풍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많이 나와서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드라마로 꾸미면 이걸 누가 하면 좋을까 여운형을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역사 요 시기의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뭐랄까 디테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BC 정부 때 등등등등 해서 좀 낱낱이 그런 자료와 이런 것들이 남아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모자란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저도 이제 쓰면서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됐다라는 한 문장으로 이제 끝날 수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고 또 이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그 역사관이랑은 좀 다른 모습들이 거기 펼쳐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층적으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딱 그런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쫓겨가는 일본인의 관점에서도 좀 다루고 그러잖아요. 좀 다층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그 정통적인 그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이제 기준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좋은데 아직 우리가 좀 특히 이제 일본이랑 어떤 역사적인 그런 뭐 식민지배를 당한 아픈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우리가 좀 자유스럽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논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점령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점령군 주둔군이냐 뭐 점령군이냐 그렇죠. 뭐 해방군이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인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이 결국 현실 정치의 어떤 그런 맥락과 연결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여튼 미군 보고 뭐 해방군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미군이 해방군이냐 뭐 점령군이냐 그러면 그게 또 뭐 논쟁이 되니까 우리가 너무 그때가 우리 현대사가 뭐 엄청난 대한민국이 성공은 했지만 너무 아픈 역사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역사를 다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점령군이라고 그러면 어떻고 해방군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들어온 외국 군대니까 그건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점령을 해서 일단 점령을 해서 무기를 같은 거를 이제 일본군한테 무장해제를 하고 결국 뭐 한국을 해방하러 온 거죠. 그게 어쨌든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을 적절한 시간에 해방시킨다고 했으니까. 아니 영어로 얘기하면 점령군일걸요. 어큐페이션 아닌데 점령군이든 해방군이든 제가 그게 양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소련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체적 시각으로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22일 동안 민족의 주체를 세우려고 했었던 일군의 지도자들 여운형 선생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좌절된 것 그것이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뼈아픈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요. 몽양 여운형 선생 말고 이른바 우파 민족주의자 중에 뭐 안재홍 송진우 선생이라든가 안재홍 선생 좀 매력적인 분은 보신다면 누가 있나요? 저는 그 안재홍 선생님을 우리가 이제 안재홍 선생님을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문필가 했다면요? 그러니까 조선 그때 조선일보는 지금 그 조선일보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굉장히 또 20년대 한때는 괜히 조선일보는 민족의 신문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민족의 신문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선일보는 혁신을 해가지고 우리는 민중의 신문이다 뭐 약간 그러기도 해서 거기가 좀 레디컬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 많이 많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의 조선일보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그런 칼럼을 쓰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자 이제 저널리스트셨죠. 그리고 이분도 전혀 한 번도 어떤 그런 일제 그런 거에서 이제 몸을 더럽히시는 분이 아니고. 근데 오히려 그 이제 건준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안재홍 선생님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좌우 민족주의, 그러니까 좌우의 어떤 그런 병존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고 끝까지 어떻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분이고 되게 현실적이신 분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러니까 여운형의 실패기도 했지만 그 안재홍의 실패기도 하거든요. 여운형 선생과 안재홍 선생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냈으면. 그래서 안재홍 선생님에 대한 재평가나 우리가 또 더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또 안재홍 선생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조금 더 이 책 속에서 이제 안재홍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우리가 이분을 조금 더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안재홍 선생님이 나오는데 안재홍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탁드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재홍 선생님이 교문 구 있으면 한번 읽어주십사. 안재홍 선생님이 이제 저기를 합니다. 이제 나름의 건준의 틀을 통해서 이제 좌우합작을 노력을 하고 좌우합작의 노력에 이제 그 실패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준이 극자화가 되면서 이제 인민공화국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마지막 안전반 역할을 했던 건데 안재홍 선생님은 굉장히 언론인이었으니까 되게 국제적이신 분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결국 그때 왜 우리가 실패했냐에 대해서 약간은 48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책을 쓰거든요. 우리가 왜 8.15를 그렇게 만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쓰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이 건준 본부에 주야 없이 진취하고 있는 동안 이소 양군이 38선으로 남북을 분단 점령하게 된 소식을 듣고 나는 하염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간 미소가 그렇게 그러나
1945년 이른봄 그럴듯한 국제 풍문을 들은 일이 있었으나 바로 그해 2월 11일 크리미아 반도인 얄타에서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사이에 1904년 제정 러시아 당시 러시아의 기득권 이익을 승인하는 쪽에 얄타 협정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건준을 통하여 민공 협동으로 분열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으나 이는 의미 없는 노력이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민공 쌍방 너무 국제 정세에 우원한 편이었고 또 사대주의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뭐 그 국내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하지만 외국 상황을 너무 몰라. 우리가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너무 몰랐다. 그거를 이게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았으면은 지금 뭐 여운형이 우선이냐 무슨 뭐 송진우가 먼저냐 누가 뭐 박헌영이 뭐로 했느냐 뭐 이승만이 그게 그것보다 세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서 그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굉장히 신중하게 냉정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굉장히 체념적인 그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안정수 선생은 어떻게 신문사 기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정세에 밝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영어도 잘하시고 막 이랬던 모양이죠. 그때. 그때는 이제 신문사에서는 그때 이제 일본의 도메이 통신이라는 게 이제 그 일본의 통신사잖아요. 그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외국 뉴스를 좀 약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여러 보도 통제가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외국 뉴스를 좀 볼 수 있는 입장에 계셨고요. 저 놀랐던 게요. 단파 방송 들었더라고요. 네네, 단파 방송. 단파 방송이라는 게 이제 그게 지금 사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다른 국가한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뭐냐면은 비밀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물밑 교섭을 하는 게 있고, 너 언제까지 항복 안 하면 너 죽어 뭐 이렇게 물밑 교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항복을 하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데 그 선언을 하는 게 이제 단파 방송을 통해서 그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단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외국 소식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러면 이제 이게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망하는 걸 아니까 이 단파 방송을 못 듣게 하는 게 일본이 엄청 이걸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파 방송을 듣다가 그때 언론인들도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잡혀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이 그때 단파를 듣고. 단파 방송을. 그리고 단파를 듣는데 막 김규식 선생이 목소리 나오고 이승만도 나오니까. 야, 이게 대단한 역할을 했겠구나. 그 보면 여기 이병철 회장도 그때 대구에서 이제 삼성 그 양반 대구에서 그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분 회고록의 호암 자전을 보면은 이게 단파 방송에 듣고 나는 알고 있었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핸드폰이 없고 뭐 인터넷이 없다 할 뿐이지 사실은 세상이 소통하는 방식은 원리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딘가로 정보가 흘러가고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당대에 가장 놀라운 테크놀로지로 전달이 되고 그걸 누가 가장 먼저 뭐랄까 입수하느냐 이게 중요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 그 단문의 달인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편집국장들 서리식이라는 분이 자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단파 방송을 들어서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막 듣다가 원래 사실 행복을 일본이 결단한 건 8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서리식은 알고 그걸 송진호한테 전해줍니다. 이제 그랬던 장면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은 그 우리 여운형도 이제 알고 있었고요. 8월 10일에 이제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인들은 긴장을 했던 거죠. 항복을 했으니까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저는 그게 새로 느낀 어떤 그런 거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숨었다는 거죠. 숨고 어떤 인물은 농촌에 있으면 더 눈에 띄니까 오히려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 서울로 올라오고 사람들한테 섞이려고 그런 것들이 대단한 뭐랄까 서스펜스였어요. 저도 그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였고 어쩌면 위험한 시기였던 만큼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고 그것을 잘 타고 넘어갔었어야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제가 가끔 진짜로 그냥 제가 마음이 좀 그렇고 할 땐 종종 경교장을 가요. 경교장이요? 김구 선생님. 저는 일단 그 건축물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당시 이 사람 정말 부자였구나. 뭐 김구 선생한테 그 집을 제공한 뭐 조선 3대 부자였잖아요.
뭐 거기 거실과 뭐 회의실과 이런 데가 너무나 뭐랄까 건축물 구조가 마음에 들고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그 2층 이런 데를 보면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26일 동안의 광복 기간 동안에 여운형 선생과 김구 선생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밀도 있게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김구 선생님은 그때는 일단 그 충칭에서 아니 충칭이 아니죠.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을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제죠? 처음에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 건 시안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서안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하기 직전에 이제 해방이 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이제 장준하라든지 이제 그 학병 세대가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마지막 이제 작전을 하려고 이제 인가를 내주고 이제 회의를 하러 이제 이분이 그 서안에 가십니다. 서안에 가서 이제 작전해서 내일 이제 진출하나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해방이 딱 됐다 그러니까 미군들은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치는데 우리 광복군들은 우리 장주나 이런 사람들은 기쁘긴 한데 뭐 어떻게 조선이 우리가 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었는데 또 몇 달 동안 힘들게 훈련만 받고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하면서 막 엉엉 울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최동원 감독이 만든 암살에서 그 해방 그날 김구 선생하고 김원봉 선생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 한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김원봉 선생이 막 초를 키면서 너무 많이 죽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회한의 어떤 기억들을 다 소환시켰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환국 과정이 지금의 여의도 그때가 무슨 서울공항이라고 했던 데인데 여의도로 돌아오시면서 굉장히 심정이 복잡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장면을 저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회한을 했는데 이제 죽은 먼저 간의 어떤 독립 투사들에 대한 회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어쨌든 간에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열심히 이제 어떤 한 지역을 담당해가지고 우리 몫이 있어가지고 역시 연합군들이 봤을 땐 조선인들이 정말 노력을 했다. 니네는 인정해. 만약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임시정부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임시정부가 그대로 이제 인정이 받았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정식 정부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기여가 없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죽었고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작은 오차들이 역사에서 큰 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김구 선생이 환국했을 때 그 사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분이 전 국정원장 이종찬 원장이신데 그 아들 이종걸 의원 이렇잖아요. 최근에 저 우당 이혜영 선생의 그 기념관 만들었는데 거기 또 대통령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나서 굉장히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우당 선생이 어떻게 볼 것이며 뭐 그 기념관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명분들이 필요한 건데 뭐 저게 다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구 선생도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분들이 사실 김구 선생이든 지금 이 책에서 묘사되는 여운형 선생이든 사실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이제 저승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 하실 말씀이 많았고 그때 뭐 다 불러가지고 그때 네가 좀 이렇게 한 거였지. 그렇죠. 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뭐 대한민국 자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국가가 분단이 돼서 계속 이렇게 벌써 지금 뭐 70 몇 년이 지났잖아요. 내부 분열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시 이제 그 우리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인데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생각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관심도 없고요. 고착화가 되면 어쩌나라는 게 저도 이제 약간 다소는 아저씨 세대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굉장히 저는 한참 이제 남북관계 좋았을 때 이제 저는 북을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말이 통하고 어떤 같은 민족이라는 게 또 제가 또 도쿄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우리 학교 조선학교나 그쪽 사람들 뭐 조선신보 뭐 그런 기자들도 만나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랑 아무리 친해도 얘기하는 거랑 또 굉장히 또 그게 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고 얘기하면 감성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그냥 막걸리 한두 잔 이렇게 하고 보면 그냥 형님 동생이 되고.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랑 저도 친한 친구들이 보면 많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오사카 가서 술집에서 술 먹는데 그때 한참 제가 술 많이 마실 때거든요. 옆자리에서 저만큼 많이 마시는 인간이 있었고 우연히 합석해서 우리 먹다 보니까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술 잘 마시더라고요. 동포인 거죠.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날 하루 잘 먹고 헤어졌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좀 가까운 사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다양한 스펙의 이념을 가진 영웅들의 시대였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운형도 영웅이었고 어쨌든 뭐 안재홍 이런 분들도 정말 호걸이었고 그런 분들이었죠. 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여운형 뭐, 그 다음에 26일 동안의 광복 기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집필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외전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후속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거든요. 이걸 다 집필 끝나시고 나서 이건 내가 좀 모자라서 좀 더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이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책이 이게 출판사랑 아는데 원래는 좀 책의 구조가 좀 달랐습니다. 이게 원래 한 챕터가 뭐 원고지 한 300장 정도를 그 우리 편집자랑 상의해서 눈물을 머금고 쳐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조선이 8.15 광복을 막았잖아요. 막기까지 과연 이게 조선의 이게 어떻게 독립이 된 것이냐라는 어떤 국제 정세를 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943년 그 10월에 이제 카이로 회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나 임정이 굉장히 그 장제스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얄타 회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원폭투와 그리고 소련군의 참전 그래서 굉장히 격동적인 드라마가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발생을 하고 그 진짜 그 뭐랄까 연합군과 그 일본 간의 그 진짜 피말리는 싸움이 그 종료된 끝에 이제 딱 그 천황이 어떤 그 이른바 그쪽 사람들 얘기를 하면 오금 방송까지 그렇죠. 이게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제 그 진짜 장대한 드라마가 딱 있고 딱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이제 8월 16일부터 넘어가는 건데 그때 우리 편집자가 이제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고 해서 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정세가 중요한데 근데 결국 책 자체로는 그게 들어갔으면 좀 약간 번잡해졌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거 따로 써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다른 책이긴 한데 사실 이 책이 이건 1945년이라는 책이 이게 얄타 회담을 다룬 책이에요. 그 얄타 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다룬 책인데 이 책이 끝난 다음에 이 조선판이 이 책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만으로도 저도 꽤 책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이렇게 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떤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미소의 원심력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딱 된 다음에 갑자기 조선이 해방이 됐으니까 아까 안재홍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조선 사람들은 그런 맥락은 몇 명만 알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무슨 소련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서 잘 힘을 합쳐가지고 했으면 잘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비극 속의 주인공처럼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 어떤 그 가능성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내부적인 뭔가의 진작만 가지고는 사실 일종의 환상이죠. 이걸 이룬다는 것이니까 그 오목과 그 균형과 그 반증법을 잘 활용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을 다음 책에서 사실은 좀 그 원심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구술해 뭐랄까 기술해 주시면 역사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길 기자의 글을 보니까 이 일종의 그 뭐랄까 국제부 기자 출신답게 사회부 국제부 기자 출신답게 드라마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임지나 이런 기사를 보면
항상 앞에 에피소드가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어, 누구나 어느 날 어디를 겪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쓰신 것 같아서 글읽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역사책이 결코 딱딱한 책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입증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두 가지 영화가 기억났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일본의 야쿠쇼 코지라는 일본의 안성기 배우가 야쿠쇼 코지가 나왔던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그걸 보고 제가 그 영화를 보자 일본이 천황 그 우에노 공원 그 주변에서 얼마나 급변했는가 그렇죠. 격렬했는가 그러니까 뭐 이제 현실론을 인정해서 패전은 인정하자 정전하자 이렇게 하는 군부와 절대 안 된다. 이제 쿠데타가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천황을 공격을 잡고 그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그래서 저는 일본 패망 하루 전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영화적 완성도와 별개로 그렇죠.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봤었고요. 최근에 그 유승환 감독이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모가디슈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외곽을 노련하게 때렸다. 그러니까 모가디슈에서의 탈출 드라마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남북한 얘기예요. 남북한이 언제 한번 합친 적이 있구나.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룬 적이 있어요. 그게 모가디슈예요. 모가디슈에서 탈출 드라마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남북한의 뭔가의 합심의 뭔가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을까. 1945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전쟁 중이나 전쟁 직후에서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찾아내고 증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었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독서의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책 작업은 하실 거죠?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다시 제가 이제 다시 노조로, 다시 노조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약간 있어야지 좀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기자협회 일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자협회는 제가 노조를 했었으니까 이게 노조에서 이제 언론 노조 언론 노조, 제가 언론 노조 이제 한겨레 가끔 그래서 거리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한겨레 신문 지부장은 그 당연직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가두에 동원돼야 되는 가두시에 몇몇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가끔 투쟁적으로 사시는 그렇습니다. 26일 동안의 광복입니다. 책 제목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옆에 놔두고 보실 책이고요. 아마 본인을 위해서나 또는 자녀분들을 위해서도 이 과정에서 이 26일 동안에 해방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적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판사 서예문집에서 나온 26일 동안의 광복을 길윤영 기자 모시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저희들이 나눈 대화뿐만이 아니라 글로써 머릿속에 또 자신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켜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이거 역적을 썼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똑똑한 장면이 참 많아요. 우리 김용 씨도 그렇게 뭐랄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